나흘 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합니다. 이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80번째 생일에 나왔습니다. 위대한 평화를 이뤘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쟁의 이유였던 핵폐기는 다음 협상으로 미뤘습니다. 미국 정가에선 귀중한 인명과 천문학적 비용을 희생하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정도만 얻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 강태화 특파원입니다. 중동 전체를 파멸의 위기로 몰고 갔던 전쟁의 포성이 드디어 멈췄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한다고 각각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 공격하며 전쟁을 시작한 지 107일 만에 찾아온 평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릴 것이라며 대대적인 성과 과시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대통령이 이란과 평화를 이루려고 했지만 자신을 빼고는 모두 실패했다며 이 위대한 합의가 중동 전체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쟁의 핵심 명분이던 이란의 핵 프로그램 해체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종전 합의 이후 60일 동안 세부 협상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란이 15년 동안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자신이 역대 최악의 딜이라며 맹비난한 오바마 행정부의 핵 합의와 동일한 기간입니다. It is doubtful that any agreement that arises is going to be significantly different or a significant improvement from the deal that we had in the first place. 정치권에서는 $1,000억 쏟아붓고 미군 14명이 희생된 대가가 원래 자유롭게 통행하던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여는 것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핵합의는 의회 표결을 거치도록 법에 명문화돼 있다며 경우에 따라 의회 차원에서 반대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강태화입니다. 셀프 생일 선물로 종전 합의를. 와, 설마 그럴 줄 몰랐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네. 이 미국 독립 250주년인데 뉴욕타임즈가 이걸 분석을 했더라고요. 네. 그 건국 50주년, 100주년, 150주년, 200주년에 다 뭘 했냐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건국 정신을 되새기는 그런 이벤트를 했는데 네. 트럼프는 어제 뭘 했냐면 백악관 앞마당에 그림 보이세요? 앞마당에 UFC, 네, UFC 레슬링 경기장을 지어놓고 여기서 레슬링 경기를 했어요. 근데 네. 또 이 UFC에 또 트럼프의 가족 지분이 좀 들어있다고 해서 투자도 해놓고 그 투자한 걸 또 여기서 이벤트도 하고요. 여기 티켓이 20억 원이 넘었다고 해요. VIP 티켓은. 이런 이벤트를 하는 데다가 사실 이 백악관 앞마당이라는 게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걸 여기에 레슬링 경기를 한다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굉장히 답답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마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생일을 맞춰서 특히 80살 생일을 맞춰가지고 이 이벤트를 마무리하려고 여러 가지 사실 트럼프가 이렇게 조바심을 냈던 것 같고요. 오늘 이제 한국 시간 오늘 이게 타결되기까지 트럼프가 38번이나 타결 임박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다 세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임박했다 말했다가 또 다시 지옥 불구덩이에 빠뜨리겠다고 했다가 계속 말을 바꿨는데 사실 이번에도 과연 이제 이렇게 말을 또 바꾸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자기 생일에 맞춰가지고 이거 어떻게든 이걸 이루겠다라는 의지가 강했던 것 같고요. 한국 시간 오늘 아침 6시 29분이었습니다. 그 시간 그러니까 한국 언론들은 다 이걸 아침쯤에 다루지 못했고요. 트럼프가 이것도 제일 먼저 밝힌 건 트루스 소셜에 밝히면서 축하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생일 축하 같죠. 그러면서 이제 세계 모든 배들아 항해를 시작하라. 엔진을 켜라. 그리고 오일을 흐르게 하라라고 했고 이게 엄청난 무슨 승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이 내용을 볼까요? 세 가지 조건입니다. 휴전을 연장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이 없이 개방하고 핵 프로그램을 협상을 시작한다라는 내용인데 사실 당초 이제 트럼프가 요구했던 거는 핵 프로그램 완전히 폐기한다라는 것도 지금 되지 않았고 호르무즈 해협은 원래 개방돼 있던 걸 개방하는 조건이라서 이란은 지금 이 106일 동안의 전쟁 동안 얻은 것은 핵이 없어도 이 호르무즈라는 강력한 우리 역지리가 있다라는 걸 이란에게 심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란은 사실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사실 굉장히 또 어떤 반대급부를 얻은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세 가지는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 이란이 갖고 있는 이제 그 해외 자산 동결 이게 한 1,0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1,000억 달러 우리 워낙 큰 금액을 많이 봐서 별로 커 보이진 않지만 이 중에 250억 달러를 일단 동결 해제한다. 그리고 일단 1차적으로 120억 달러 정도 해제한다라는 정도라서 사실 이란이 가장 강력하게 원했던 게 또 경제 제재. 경제 제재에 맞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핵을 개발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가지고 이렇게 세계를 괴롭혔던 건데 이 방어를 했던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걸 경제 제재를 아무 조건 없이 풀어준다는 것도 트럼프 네. 입장에서는 엄청난 양보를 한 거고요. 사실 이게 그동안 타결이 안 돼서 그동안 이제 계속 휴전이 협상이 난항을 겪었던 건데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자기 생일에 맞춰서 이걸 타결을 하려고 파격적인 양보를 하지 않았나 그런 관측도 나옵니다. 네. 사실은요, 이란의 요구사항은 바뀐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네. 그걸 결국 미국이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였거든요. 네. 트럼프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를 치다가 네. 이란의 요구 조건을 받아주면서 지금 종전 합의가 된 거고요. 자, 여러분께서는 생방송으로 뉴스토마토 끝내주는 경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일단은 국제 유가가 떨어졌어요. 네, 유가도 떨어지고 네. 이거 보세요. 금값도 며칠 사이 떨어졌고요. 오늘 잠깐 네. 오르긴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졌고요. 이게 사실 재미있는 게 왜 이렇게 전쟁 상황에 보통 위기 상황에 이제 금값 안전자산이 오르는데 그렇죠. 달러 가치가 오르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엄청난 미사일을 쏟아붓고 돈을 막 다 버리다시피 했지만 미국 경제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정말 신기한 최근에 현대 전쟁의 신기한 그런 부분이고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 네. 미국의 볼모가 잡힌 세계 경제에 독특한 그런 부분인데요. BBC가 세 가지를 분석을 했더라고요. 네.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트럼프의 자책골이다. 지난해부터 이렇게 이제 관세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관세 전쟁을 하면서 이제 그 수입 물가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기업들이 그 돈을 이제 마진을 줄이는 데 쓴 게 아니라 마침 AI 그 혁명 때문에 엄청난 KPX 철비 투자에 돈을 쏟아부었던 네. 거죠. 이게 상대적으로 전쟁의 충격을 좀 많이 상대적으로 완화시켜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달리 미국이 이미 지금 세계 최대 산유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사실 이제 이 가솔린 가격이 올랐다고 하지만 미국 경제 자체는 이제 크게 타격받지 않았다라는 거. 이게 좀 다른 측면이고요. 또 하나는 이 미국과 유럽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그 BBC가 분석을 했던데 미국 특유의 리스크 테이킹 문화가 있다. 위기 상황에 유럽은 계속해서 이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문화라면 미국은 이제 펀드레이징을 일으켜가지고 주식시장에서 계속 돈을 키워가지고 이 산업을 키우는 그런 그 위기를 어떤 모험 투자의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이 미국의 위기를 오히려 키우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이렇게 엄청난 뻘짓을 했는데도 오히려 미국 경제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지금 최근에 나온 이야기는 미국 오히려 지금 고용이 늘었고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를 인상해야 될 상황, 오히려 이제 물가를 관리해야 될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 전쟁만 잘 끝난다면 미국 주도의 다시 어떤 그 세계 경제가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도 환율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네. 환율이 1,550원까지 갔다가 지금 역대 두 번째 IMF 외환위기 이후 두 번째까지 올랐다가 지금 약간 좀 안정이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전 세계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미국 네. 시민들은 기름값 때문에 고생했지만 네. 전체적인 경제는 성장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타격을 받았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는 종전만 되면은 제재를 해제할 용의가 있다라고 입장 네. 발표도 네. 했는데 자, 우리나라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 상황 볼까요? 보시면 이제 오늘 코스피 지수는 당연히 반등을 가파르게 했고요. 8,500을 넘었습니다. 넘었고 지금 이게 7,400개 갔다가 며칠 사이에 일주 사이에 지금 한 1,000포인트 정도 오른 상황이라서 네. 한국 경제는 여전히 펀더멘탈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전쟁의 충격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그런 이제 경제 구조이고요. 지난주에 발표한 이제 1분기 성장률 전망을 보면 네. 정말 이게 실화냐 싶을 정도로 놀라운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국 경제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게 성장률 이야기가 좀 차차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최대한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일단 GNI 국민소득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네.
지금 제가 이 그림을 1960년부터 뽑아봤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 경제 모든 이제 지표가 집계되기 시작할 때부터 66년 동안 올해 1분기가 사상 최고 기록입니다. 보시면 맨 오른쪽에 9.2%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를 집계한 이래 한국에서 통계를 거의 단군 이래 처음으로 이 GNR 성장률이 역대 최대. 그러니까 우리가 박정희 시대보다 더 지금 올해 1분기가 전분기 대비 엄청나게. 성장률이 높다라는 네. 거고요. 이게 그러니까 9.2%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 66년 만에 최고 기록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이제 GNI 전년 동기 대비로는 13%, 그러니까 지난해 1분기 대비는 13%인데 이것도 놀랍죠. 보면 오른쪽에 삐쭉 올라와 있잖아요. 네. 하고 마이너스인 기록도 있었고, 이 80년대나 더 높은 때도 있었지만, 보면 이제, 1987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도 무려 13.2%나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GDP도 1분기에 무려 17% 작년 동기 대비, 그 다음에 전분기 대비로는 11%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와, 우리가 지금, 듣도 보도 못한 성장률을 올해 1분기에 냈다. 물론 이게 이제, 전분기 대비니까 이렇게 이제 기저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그 모든 걸 다 감안하더라도 지금 한국 경제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떤 독보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물가만 올랐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주식이 많이 올랐으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뭐 반도체가 좋아서 또 6억 원 가까이 뭐 평균 성과급을 나눠갖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올해 1분기에는 ICT, 정보통신 기술 중심으로 무려 15% 성장을 했고요. 다른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 0.9% 정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주식 투자자들, 그다음에 뭐 물가 오르는 거, 부동산 오르는 것 등에서는 체감을 하겠지만 실제로 소득은 거의 늘지 않았는데요. 이 그림 한번 보시면 이 최종 소비는 1.2% 늘었고요. 노동자 보수는 4% 늘었는데 그쳤지만 기업 잉여는 무려 17%. 수출 물가는 23% 정도 올라서 이게 민간 소비나 이제 기본적으로 수출이나 기업들 쪽에 이익이 많이 몰렸지. 이게 개인이나 가게나 소비 부분에서는 이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2분기도 좋을 거야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여전히 우리와는 괴리감이 살짝 있어요. 실제 나의 삶과는. 네네.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제가 그러니까 보도 처음 보시는 그림일 텐데요. 월별 무역 수지를 뽑아봤습니다. 네. 이게 보면 이제 이것도 66년부터 뽑아봤는데요. 뭐 한참 잘 나갈 때 2017년 무렵에 뭐 이렇게 134조 원 정도 됐는데 지금 267조 원. 그러니까 역대 최고의 오른쪽에 쭉 올라간 거 보세요. 이게 진짜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 수출 무역 수지를 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상당 부분이 이제 결국 또 우리 이제 반도체 부분이 될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이게 보면 이제 아까 제가 그 그림을 종합한 건데요. 보면 이제 다들 좀 헷갈리실 텐데 전기 대비 있고 전년 동기 대비가 있고요. 네. 실질 성장률 있고 명목 성장률 있고. 네, 또 그 이렇게 말들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GNI가 있고 GDP가 있는데 GNI는 말 그대로 이제 소득이고요. GDP는 성장이고 보시면 이렇게 이제 알기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GDP는 실질은 이제 1.8% 정도 올랐고 명목으로 뭐 10%, GNI도 10% 올랐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물건을 많이 만든 건 아니고요. 성장률 자체 성장은 꾸준히 하고 있지만 특히 작년에 올해 1분기 많이 올랐던 거는 비싸게 팔았다는 거죠. 똑같이 물건을 만들어서 비싸게 팔았다. 이 상당 부분이 이제 반도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면서 이제 우리가 같은 물건을 훨씬 더 비싸게 팔아서 이제 이게 반짝 올라 있는 단군일에 최대로 올라 있는 상황이라서 이 만약에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 얼마든지 이게 좀 이제 꼬꾸라질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해야 될 거고요. 그런데 또 하나 그렇지만 이걸 가볍게 볼 수 없는 건 네. 이런 놀라운 실적이 한동안 사이클을 타서 계속 갈 수도 있을 거고요. 이게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는 것이죠. 우리 이제 흔히 잠재 성장률이라는 말 많이 하죠. 네. 이게 이제 한때 뭐 1년에 5% 성장하던 때가 있었고 중국은 뭐 10%, 7% 성장을 하지만 한국은 지금 이제 올해 잠재 성장률이 2%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올해 이제 성장률을 보일 거고요. 이게 잠재 성장률이란 건 한 나라의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모든 공장을 다 돌리고 모든 사람 일을 하고 했을 때 최대로 오를 수 있는 성장률이 이미 이제 우리는 쭉 꺾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잠재 성장률을 올해 웃도는 성장률을 낼 거다. 그런데 이제 기대를 해보면 이게 그러면 잠재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건 오르긴 정말 어렵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정부 역할이 중요한 거죠. 이걸 잠재 성장률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했을 때 이 바닥을 치고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그런 이제 중요한 기회가 올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그 표현 하셨어요. 물건을 비싸게 팔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달러로 수출을 하니까 그렇게 그렇습니다. 된 건데 이거 그러면은 달러로 다시 환산해서 보면은 진짜 우리가 성장한 거 맞아? 라는 의구심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환율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그 효과도 있을 텐데 그렇다고 감안해도 사실 이제 한국 여전히 이제 달러 기반으로 이 수출이 오른 것도 결국 이제 달러 환산해서 이제 우리 국부에 반영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환율이 높은 건 결과적으로 이제 내수 소비 이력을 줄여주는 측면이 있어서 여전히 그렇죠.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림 몇 개 보여드리면요.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 우리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이제 이게 파란색은 한국 국민들이 해외 투자한 것들이고, 빨간색은 해외에서 한국에 투자한 것들인데, 이게 급격히 늘어났고,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서학개미들, 이렇게 많이 빠져나갔죠. 그러니까 이제, 970억 달러가 작년에 해외 투자를 했고, 외국에 한국이 투자한 건 350억 달러. 이 정도 차이가 많이 났고, 이렇기 때문에 환율이 올랐다라는 설명이 하나 가능하고요. 두 네. 번째는 또 이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삼성전자가 해외에서 번 돈이 해외에 뭐 100조 원 이상 쌓여 있다는 거예요. 해외 돈을 달러로 보관하고 있고 그 돈을 안 들여오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제 그 달러 환율이 오르는 요인이 된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내 기업들이 또 해외 공장을 짓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해외 투자 유출과 투자 유입도 격차가 커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또 환율이 오르는 측면이 있어서 이 환율이 오르는 게 단순히 이제 경제의 체질 문제도 있겠지만 한국 경제 구조가 이제 글로벌한 그런 이제 체제로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환율이 상당히 어떤 이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건데요. 근데 결국 이제 한국이 이익을 내고 성장을 하면 이제 원화 가치 올라가면서 장기적으로 이게 좀 안정이 될 거다. 그리고 이번에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네. 한동안은 이제 달러 강세이지만 환율이 좀 안정한 요인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1,500원 밑으로 안정될 거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지금 댓글상에서는 환율 당분간 안 내려올 것 같다고. 그러니까요. 이런 모든 조건들을 보면 돈은 계속 빠져나가고 한국 사람들이 또 해외 투자도 하고 이번에 또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스페이스X요. 한국 그 투자자들이 스페이스X에 투자하려고 이렇게 돈을 싸들고 왔는데 결국은 실패했어요. 스페이스X가 미래에셋증권 얼마를 배정하기로 했다가 배정이 안 돼가지고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국경이 없는 시대에 결국 이제 미국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한국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그런 국면이라서 이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 재밌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놀라운 그림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 이건 지난번에 보여드린 건데요. 이 빨간색이 외국인 그 순매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만 이제 100억 달러 이상 100조 원 이상을 지금 내다 팔았어요. 주식을. 네. 한국 주식을 계속 팔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계속 주춤했고 개미들이 열심히 사면서 이 주가를 떠받쳤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이 놀라운 그림입니다.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 녹색 막대는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고요. 네. 이건 보면 30% 거의 비슷하죠. 3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팔았는데도 보유 비중은 유지되고 있다. 이 파란색은 보유 금액입니다. 보유 금액은 금액이 그냥 엄청 작년에 치솟았네요. 1,300억 달러에서 올해 2,100억 달러로. 그러니까 이게 2배 이상. 그러니까 주식을 팔았는데도 보유 금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알짜 주식을 외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결국 얘기네요. 그 삼전 닉스를 많이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전 닉스를 조금씩 팔아도 이렇게 금액이 오른다. 또 이렇게 금액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비중을 맞추려고 이제 일단 파는 측면이지. 결코 외국인들이 떠난 건 아니다. 결국 이 지점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아마 이제 계속 그 비중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국 주식이 좋은데 이 비중 때문에 팔아서 안 된다. 더 오를 거다라고 하면 이 비중을 조정해서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또 이 종전 소식 때문에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 한국 경제의 탄탄한 펀더멘털 그리고 이 달러 수요도 아까 그 환율이 계속 안 좋을 거라고 했지만 외국인들이 돌아오면 환율이 또 다시 이 바닥을 치고 원화 가치가 올라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주변 국가들이죠. 대만하고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뭐 그렇게 우리가 성장했다라고 그 생각 같아서는 확 앞서가지고 격차를 확 벌렸을 것 같은데 오히려 역전당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림을 빠뜨렸는데 네. 그 대만이 사실 이제 올해 그 한국 그 GDP를 따라잡았고 일년 GDP를 따라잡았고요. 그 말은 뭐냐면 이 한국이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사실 이제 3만 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고 대만이 올해 처음으로 4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상대적으로 이제 좀 주가가 그 환율이 한국보다 더 안 좋아서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고 대만이 한국을 따라잡는 상태. 그래서 이제 한국과 일본, 대만 중에 대만이 가장 지금 이제 1인당 GDP가 높은 상황인데요. 그건 사실 이제 환율 효과이기 때문에 올해 환율 안정을 찾으면 다시 이제 한국이 역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이 12년 동안 지금 3만 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과 별개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환율 요인들이 있는데 환율은 아마 이제 올해 어떻게든 이재명 정부도 환율을 이제 계속 그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결국 근본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체질이 개선되고 원화 가치가 형성이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아마 올해나 내년에 4만 달러 넘을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올해 전쟁이 끝났고 특히 또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런 부분들이 가만히 되면 올해는 4만 달러 넘거나 아마 이제 일본은 이미 제쳤고요. 아마 대만과 비슷한 수준까지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네. 이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국 경제가 받을 수혜에 대한 기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예. 삼성 닉스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런 네. 사실 주식 시장의 그 주식 투자자가 국민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여전히 이제 이 주식 시장에 묻어둔 돈이 실제로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는 굉장히 낮다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K자 성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사실 이 올해 이 주식 열풍 이후로 더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보시면 아까 이제 성장률 곡선에서도 봤듯이 대기업과 수출 중심으로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고 제조업 ICT 제조업 성장률이 무려 15% 놀라운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의 이윤이 17%나 늘었는데 그 이윤들이 물론 이제 삼성전자 성과급으로 빠져나오기도 했고 지금 동탄의 그 부동산이 벌써 2% 일주일 사이 올랐다고 하고요. 아까 보니까 이 파이낸셜 타임즈 기자들이 동탄에 가서 그 부동산을 늑보한 기사를 내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이 K 반도체가 부동산을 끌어올려가지고 한국이 발칵 뒤집혔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데 사실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기업 이윤이 아직 이 내수와 노동자들 이윤으로 흐르진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BICT 제조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9%가 오히려 줄었고요. 노동자의 몫은 4% 정도라서 사실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 사실 거의 오르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제 앞으로 한국 경제에 이제 역대 가장 큰 격차를 확대시킨 불평등을 확대시킨 정부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제 이탈리아 순방 마치고 오면 아마 이런 부분을 좀 손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김용범의 트리니티 전략이라고요. 3위일체 전략이라고 해서 이제 내수의 균형이 흐르게, 돈이 흐르게 만드는 그런 이제 전략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내일이나 모레쯤 한번 같이 방송에 다뤄보면 좋을 텐데요. 네. 이게 이제 이재명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 최소 150조 원, 많게는 300조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게 완전 그 기존에 없던 돈이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 생기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기본소득으로 펑펑 나눠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돈이 흐르게 만드는 이 K자형 성장의 아랫부분, 저 빨간색 부분을 어떤 떠받치는 그런 이제, 경제의, 완전 구조개혁을 이재명이 좀 만들어야 이걸, K자형 성장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그렇게 주식 시장을 좀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네. 그 시중에 풀린 수많은 돈이 동탄에서 다시 부동산으로 몰려갔다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사실 예, 한국 경제의 씁쓸하네요. 고질적인 요인이, 그러니까, 네. 이 가용현금이 부동산에 묶여 있고 또 이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서 사실 사람들의 소비 여력이 없다라는 게 문제로 지적이 됐었는데 이게 이재명 정부에서도 사실 이 부분이 쉽게 풀리지 않고 있고요. 아까 빠진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우리 올해 이제 수출 전망을 제가 이제 그 퍼센티지로 많은데 실제 그림을 그려본 건 아마 이 그림 처음 보셨을 겁니다.
요 오른쪽 보면 작년이 2025년과 매우 오른쪽이 올해 전망인데요. 보시면 네. 이제 작년에 수출이 780억 달러였어요. 무역 수지가. 780억 달러를 벌었는데 올해는 이게 2,100억 달러로 거의 3배 세 배. 이상 올해 수출이 늘어날 거고요. 이 수출 총량도 7천억 달러에서 9천억 달러로 그리고 무역 수지는 3배 정도 늘어난 상황이라서 이 돈이 상당 부분이 이제 기업의 이익으로 한류가 되고 이게 정부의 세금으로 들어오고 이 세금이 사실 이재명 정부는 원래 선거 공약 낼 때부터 계속 기본소득에 대한 욕심을 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또 기본소득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제 기본소득은 기본소득 말고 다른 걸 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든 이재명 정부가 넘쳐나는 세수를 가지고 경제 체질을 바꾸려는 그런 실험을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돈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정부 초반이기 때문에 힘도 있고 네. 동력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 이거를 국민들이 얼마만큼 거기에 또 호응을 해줄 것이냐 이것도 의문이고요. 왜냐하면 네. 저는 그 얘기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동탄에서 부동산으로 돈이 네. 몰려갔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충격이어서. 동탄에서 부동산도 그렇지만 그 혀세권이라고 하더라고요. 셔틀버스 역세권이라고 해서 동탄에 네. 출퇴근하는 지역에 용인과 수원 쪽에서 이제 이 동탄을 출퇴근하는 그 지역에 셔틀버스 지나는 곳마다 부동산이 지금 다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 동탄뿐만 아니라 그게 네. 이제 서울 남부권 포함해서 이제 한강벨트 중심으로 부동산이 다시 들썩일 거라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장을 했는데 이 성장하는 이 돈이 결국 다시 부동산으로 올라가지고 그 부동산을 끌어올리게 되면 이 돈을 다 부동산에 잡아먹겠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어떻게든 아마 해결해야 될 텐데 이재명 정부가 지금 선거 끝나고 나서 다시 보유세를 건드린다라는 보유세 얘기를 얘기하고 있죠. 하는데 네. 보유세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지적은 오랫동안 많았고요. 특히 문재인 정부도 보유세 때문에 또 부동산을 건드리기만 하고 절대 집값을 잡지 못하고 격차를 더 키웠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죠. 그런 부분이 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오늘 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공급 앞에 장사 없다.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면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는 건데 거꾸로 공급 뒤에 장사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급을 안 하면 그러니까 잡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공급이 예년 대비 훨씬 더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요. 그 공급은 당장 늘린다고 해서 우리 부동산은 빵과 다르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빵처럼 당장 찍어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찍어내자라고 해도 적어도 2, 3년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동안 부동산이 어떤 한국 경제의 성장 정제력을 잠식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정부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게 좀 쉽지가 그렇습니다. 않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게 부동산이 여전히 한국 경제 복병으로 남아 있지만 네. 아까 보셨다시피 놀라운 성장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여전히 K자 성장이라는 게 있지만 한 축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이제 이 가용현금 이게 한류가 돼서 경제 역동성을 만들고 아까 미국 경제가 이 전쟁의 와중에도 탄탄하게 성장했던 건 강력한 투자 정신 그리고 네. 모험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했잖아요. 한국은 사실 미국보다 그런 부분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강력한 모험과 그 투자의 이 리스크 테이킹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떤 미국보다 더 강한 동력으로 어떤 반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저는 거기에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언론이 제발 부동산을 부추기는 기사들만 쏟아내지 않으면은 그래도 조금 희망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정부의 시책이 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경제신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서. 부동산도 아마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고요. 아마 네. 올해 이제 자부심을 가져도 좋겠다. 오늘 방송은 약간 국뽕 특집으로 좀 밀어봤는데요. 사실 네. 한국에 대한 높은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다. 한국이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고 저력이 있는 나라고 전 세계적으로 꺼져가고 있는 제조업의 혁신 동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서 이게 이제 미국에서 지금 이 거품 논란이라는 건 어느 정도에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인식이 있으면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다른 시장을 찾아올 텐데 그 다음 시장이 아마 한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네, 저희가 하반기쯤에는, 저희가 지난 6월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현실이 됐어요라는 얘기를 대표님과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국민들이 조금 정부 시책을
믿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도 지금 듭니다. 이제 우리 3고 그림 한번 보이세요? 3고 그 현상이라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은 좋지 않습니다. 물가도 높고 금리는 지금 이제 새로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지금 금리를 올리겠다고 계속 지금 시그널을 주고 있죠. 네. 그리고 환율은 여전히 굉장히 위험 요인인데 환율은 아마 이제 조금 안정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물가는 여전히 이 금리를 좀 이제 높이면 물가가 좀 안정이 될 것 같고요. 금리를 올리는 그 충격을 얼마나 한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은 아마 이제 이런 이 높은 수출과 기업의 실적과 그리고 이제 이런 정부에서 이제 정부가 제 역할을 할 때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경제의 활류를 만들 때 이런 분이 세 박자가 맞아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는데 매우 어려운 고차 방정식이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에 저는 조금 기대를 더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는 모습은 안 봤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는 아직까지도 부동산에 대한 미련을 좀 못 버린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해온 소식은, 네. 여기까지인가요? 저희가 슬로우 뉴스에 우리 이정환 대표께서 늘 엄청난 자료를 가지고 오시는데 늘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다 소개를 못 해드려서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오늘은 충분히 하신 거죠? 이 그림 아까 빠뜨렸던 거 하나 마지막 보여드릴까요? 네. 아까 이제 그 GDP 이야기를 하다가 그림이 안 보여서 보여드렸는데 이겁니다. 네. 그래서 빨간색이 일본이고요. 파란색이 한국이고 녹색이 대만인데 한국이 세 나라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근데 이제 일본은 이미 이제 한때 4만 달러 훨씬 넘었다가 지금 3만 달러로 추락하에 있는 상태고 한국이 이미 이제 일본을 따라잡았고요. 네. 그리고 한국도 보시면 이게 아까 12년 동안 3만 달러 수준을 머물고 있는데 이게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4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이 종전 MOU 관련해서요. 우리 김종대 의원 계시니까 지금 106일 됐더라고요. 네. 106일 된 이 전쟁은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면 미국은 뭘 얻은 것이고 뭘 잃은 것입니까? 근데 이 양해각서가 너무 허접하고 낮은 수준에서 돼가지고 예. 이걸로 중동의 미래를 가늠하는 데는 너무 빈약한 게 우리가 2019년에 북한하고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한반도에 드디어 새로운 시대가 온 줄 알았어요. 그때 노딜이 안 났다면 그렇죠. 예. 그랬는데 그날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2월에 깨졌는데 최근에 이제 조엘 위트가 낸 비사 책이 하나 번역이 됐는데 홀아웃이라고 그 책에 보면 놀라운 내막들이 쫙 나와요. 그래요? 3월부터 트럼프가 이미 집중력을 잃어가지고 참모가 북한에 대해 브리핑하면은 2분 이상을 못 들었다. 120초 이상을. 그래서 이미 그때 백악관 안에서 2분 트럼프라는 말이 유행을 했고. 그래요. 그 다음에 협상안이 다 돼 있고 북한에 대해서 한미 연합훈련이나 경제 제재나 풀어줄 선물 줄 거는 본인이 결심하면 다 되는 거였어. 그런데 결심을 못하고 파탄이 났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 보십시오. 다 지금 협상하는 데 있고 판 다 깔아놨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단의 시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결단의 시간. 예. 이걸 트럼프가 제대로 안 해내면은 또 다 된 밥에 코 빠뜨려가지고 이제 완전히 또 파탄으로 가는 겁니다. 그 고비가 30일 후 또는 60일 후에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실무적인 협상만 하자 이래 돼 있는 거지. 그때 가서 경제 제재, 우라늄 처리 이런 문제들은 그때 가서 이제 결론 내자. 그러니까 핵심은 다 밀어놓은 거예요. 지금 이거 누가 MOU인데 왜 종전 협상이라 그러냐라고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종전 양해각서 MOU에 대한 서명을 19일 날 하겠다까지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나와 있는 거. 그것도 안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이 MOU 양해각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하게 전쟁이 끝난다라고 말하기 어렵고 이걸로 우리가 협상을 해보자라는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건데 이 중에 지금 가장 먼저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항에 대한 그건 출시돼요. 예, 요건 바로 된다는 19일 날 것이고.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처리 문제라든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기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는 뭐가 이게 완벽히 붙어 있다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란에 대한 제재, 경제적인 제재라든지 동결금이라든지 이런 이슈들도
어찌됐건 이란은 꾸준히 얘기해왔던 것이고 미국은 안 된다고 했던 것을 접고 들어가서 이렇게 만나고는 있는데 그 뒤로 대답을 아직도 안 실제가 하고 있어요. 될까? 아직도 경제 제재 일부 그 이란의 동결 자금 얼마를 주겠다는 얘기는 끝까지 안 하고 있어요. 그건 옛날에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아. 북한도 그 몇 개만 해제해 달라 그랬는데 끝까지 말 안 하다 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걸 안 해주고 있고 트럼프는 국내 여론이 두렵습니다. 아니 전통적인 보수 세력이 봤을 때는 뭐야? 핵 미사일 그 자금으로 쓰일 돈을 뭘 어쩌자고? 풀어주자고? 이라면은 또 이 제재 근본주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 먹히죠. 모든 그러면. 걸 예. 제재를 성역화한 아하. 이 사람들이 가만 안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지금도 트럼프가 그 얘기는 아직 안 하는데 다만 의제에 올려놓으니까 이걸 협의할 수 있다 이래니까 그렇죠. 양해각서 청도가 협의된 거예요. 아니 19일 날 서명식인데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본인이 간다 뭐 이렇게 올려놓기도 했고 또 트럼프도 갈 수도 있다. 뭐 유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일 날 서명해야지 하는 건데요. 아까 저 방송 시작 전에 잠시 얘기 드렸지만 잘 될 거다 했던 예. 게 몇 번이죠? 예, 40번이었어요. 40번. 그리고 트럼프는 원래 오늘 날짜를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14일을. 원래 주말에 한다 그랬어요. 네. 지난주에는. 자기 생일 잔치 하느라고 UFC 하느라고 이거 뒤로 미룬 거 아니냐. 정작 19일 가봐야 한다. 라는 가봐야. 얘기도 있고. 그리고 저 사진. 트럼프가 SNS에 올린 사진 중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저 당시에 싱가포르 그 호텔이었죠. 그러니까 산책하는 저 사진을 올려놨는데 그 요 앞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게시글도 있었습니다. 지금 연타로 지금 계속 올렸단 말이에요. 저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또 해석을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아니 트럼프는 이번에 이란 문제 풀고 북한 문제 풀고 다 이제 내가 다 풀 수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까지 풀고 네. 해결사다 하는 어떤 자기 암시가 있어요. 스스로가 예. 나는 평화의 전도사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의 본질이나 핵심에 다다라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이제 골문 앞에 가서 슛만 하면 되는데 항상 그때 타코를 했단 말이야. 그렇지. 튀었죠. 그래가지고 튀어버려가지고 치킨 노릇을 하니까 닭짓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닭짓을. 그렇게 되니까 한 번도 핵심이나 본질에 다가본 적이 예.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말로는 내가 이렇게 판가루 쓰면 다 해결된 거 아니야? 뭔 문제 있어?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게 해결된 게 아닙니다. 참모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걸 결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말할 참모가 없고 그냥 아부. 예스맨들만 아첨.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칼럼 내용이 그거예요. 트럼프는 푸틴하고 똑같은 게 있는데 아첨과 무지의 거품 속에 갇혀버렸다. 백악관에도 얘기할 사람 없다. 이 얘기예요. 하긴 그러니까 그 앞마당에서 UFC 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이란 문제는 사실 이게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해봐야. 그렇습니다. 네, 원래대로. 그러니까 일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조금 난 거야. 그거보다 조금 난 거야. 아니 본인들- 100일이 넘게 했던 전쟁에서 미국이 얻은 게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근데 전 세계가 엄청난 피해를 그렇죠. 보고 유가, 물가, 환율 뭐 온통. 예.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우리가 전하고는 있습니다만 당장 19일 날 정말 MOU가 체결이 될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또 불안한 것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트럼프의 그런데 기존의 행보 때문에. 대신 트럼프만 보면 비관적이지만 이란에 대응 저쪽에 이제 물론 이란하고 네. 걸프 국가들이 다 참여해서 같이 찬성 여론을 보태고 그다음에 G7이 이번 그렇죠. 주에 있단 말이에요. 15, 16일. 예.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나 이론이 아니라도 피해를 보는 전 세계 여론이 이제 여기를 최고적으로 압박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유럽이 이제 그런 의견을 결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중동에서 그 뭐 항공모함이고 뭐고 이런 거 좀 빠져주고 어허. 나머지는 국제사회가 관여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어떤 힘으로 밀어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제 압력에 밀려서라도 그렇다면 종전을 하게 해야 돼요. 이 MOU 체결 이후 뭐 혹은 이 전쟁의 전체적인 종전 이후에 어찌됐건 이번 중동 전쟁이 국제 질서 재편의 하나의 신호탄이 된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거기서 야 동맹들 들어와라 뭐 해라 그랬는데 말 아무도 안 듣고 유럽부터 시작해서 뭐 사실 우리나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편을 확실히 들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뭐 이번에 G7도 있고 국제사회에서 이제 우리의
뭐랄까 역할이랄까 아니면 우리의 어떤 자세랄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잘 잡혀야 될 것 나는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유럽 순방하는 게 지금 뭐 이탈리아 총리하고 뭘 합의했다, 교황하고 뭔 얘기를 했다, 뭐 이러지만 그것보다는 G7 회의가 열리는 시점에 저기 유럽으로 갔고 거기서 저 MOU가 체결된다는 이 여론의 판, 이 장이 섰다는 걸 좀 주목해 하셔라. 이 장이 섰고 거기에 우리 대통령이 있다.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란 종전에 대한 세계적인 여론이 모아질 수 있는 그런 무대가 깔리는 게 이게 복선이었고 실제로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커진다.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서 이제 어떤 외교를 해야 되는가가 좀 중요한 순간이 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저기 어느 정도 분쟁이 종결되고 나면 미국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세계의 어떤 경찰 노릇하는 그런 위상은 무너집니다. 예. 국내에서 지지 못 받은 전쟁이고 동맹의 지지를 못 받은 전쟁이고 이긴 전쟁도 아니고 아니 이렇게 미국이 황당하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개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많이 망가졌어요. 많이 망가진 거예요. 개피 봤다로 오늘 방송은 정리하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학교에 어떤 일진인데 자기 혼자 학교에 불질렀다가 자기 소화기로 막 끈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피해 본 상태고. 그 참교육 받아야 참교육. 교권보호국에서 출동을 해야 됩니다. 아 요새 교권보호국이 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찰이 필요하다. 예. 아무튼 국제사회가 굉장히 심하게 요동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대한민국은 어떤 스탠스 또 어떤 방향을 보고 달려나가야 될 것인가. 이게 뭐 국제사회의 어떤 헤게모니 얘기일 수도 있지만 AI 시대에 진입하면서 무언가 지금까지의 질서가 그냥 다 바뀔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우리가 어디에 서서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시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외교 현장에 있는 대통령 그리고 당국자들 어떤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바쁠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고 나면 또 설명할 내용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됩니다. 그런 걸 이제 지금부터 대비해서 그래서 다음 주 넘어서 이제 이재명 집권 2기의 그 국정 기조와 비전 이런 걸 갖고 어떻게 새 출발을 할 거냐. 지금 이런 꿈을 꾸고 맞아요. 그다음에 우리한테 필요한 건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위기 이후에 존재하는 대한민국 위기 넘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우리가 갈 준비를 갖추는 거 여기서 희망을 만드는 겁니다. 그 희망에 국력이 집중되고 그렇지. 그때 멕시코하고 월드컵 시합도 그렇지. 있고 우리 마음도 모이고 이제 좋은 소식도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딴데 엄한데 힘 빼지 말고. 그렇죠. 네. 뭔 말인지 알아듣죠? 알아들어요? 예. 자, 오늘 뉴스다이브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저는 뭐 매부쇼 쉰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았네요. 보는 사람들도 다 쉬나 봐요. 네.